자, 드디어 지지물입니다. 지지물. 일단 여러분들이 지지물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지지물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 지지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 있다, 여러분들? 4가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요게 있어요, 여러분들. 철탑이라고 합니다. 철탑. 철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철주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철주. 철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목주가 있습니다. 목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몇 가지다, 여러분들? 4가지다.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철근 콘크리트주는 앞에 철근, 우리가 콘크리트죠. 그래서 콘크리트 약자 C를 땁니다. 그리고 주를 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CP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지물 같은 경우에는 심벌도 좀 알고 가셔야 돼. 뭐라고 가셔야 된다, 여러분들? 심벌. 심벌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 요 심벌 있죠? 요거 심벌 기억나? 요거 뭐라 했죠, 여러분들? 학교. 맞아요? 이제 지워버려, 머릿속에.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잖아. 이제 지워버려. 그래서 요 심벌 말고 이제는 전기에 대한 심벌만 기억을 하자고. 일단 철탑에 대한 심벌은 이렇게 생겼어. 철탑은 심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X 펼쳐져 있어. 여기 철탑이야, 심벌이. 그리고 지금 여기 짝대기 모양 있죠, 여러분들? 짝대기. 짝대기 보이세요? 그냥 짝대기가 아니고 이 짝대기의 의미는 전선로라는 소리야. 알겠죠? 지금 전선로에 철탑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철주입니다. 철주는 이렇게 전선로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철주의 심벌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목주입니까? 목주의 심벌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목주야. 알겠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의 심벌은 이렇게 목주랑 비슷한데요. 목주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반땅 색칠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색칠되어 있어. 여기에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주야. 이렇게 4개가 지지물의 심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주입니다. 목주. 일단 우리가 목주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우리 목주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 목주는요, 이렇게 처음 위에 머리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름이 늘어나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지를 않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 목주가. 무슨 말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지름이 좀 적어졌죠? 그 이유가 있지. 왜 그럴까? 흔들리지 말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 목주의 가장 상층부, 지금 이 부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가장 상층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말구. 알아야겠죠? 그럼 이 말구도 지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 당연히 굵기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지름이라는 게 있겠지. 그럼 이 말구도 지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지름이 요거에 따라 달라. 여기 봐주세요.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요걸 제가 뭐라 한다 했죠, 여러분들? 완찰, 완금이라고 하는데 이 완찰, 완금에 이렇게 R상, S상, T상 전력선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전압의 종별에 따라서 이 말구의 지름이 또 달라져. 알겠죠? 말구의 지름이. 그러면 이 말구는 일반적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기준이 최소 말금의 지름이 9cm야. 몇 cm라고? 9cm. 9cm. 근데 어쩔 때가 9cm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9cm는요, 우리가 농사용일 때예요. 어쩔 때라고, 여러분들? 농사용일 때. 요게 포인트야. 이 지지물이 농사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전력선의 종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말구는 최저 지름을 몇 cm 이상으로 한다? 9cm 이상으로 하는 게 선정이야. 근데 요거를 저압이나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시설했다. 그럴 때는 그 말구의 지름이 몇 cm로 바뀌냐면 10cm 이상으로 바뀌어. 몇 cm라고? 10cm 이상이야. 요거는 일반 전선일 때예요. 일반적 전선. 일반 전선일 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압선이 그냥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들어올 때는 말구가 몇 cm냐면 10cm야. 알겠죠? 그리고 이 10cm가 또 바뀔 때가 있어. 우리가 뭐로 바뀌냐면 이제 이 말이 중요해. 자, 요겁니다. 한 번만 읽어주실래? 그거 배울 겁니다, 이제.
크게 읽어줘. 뭐라는 여러분들? 보안공사야. 보안공사일 때 이 말구의 지름은 12cm로 바뀌어져.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 보안을 더 시설해가지고 공사한다. 그게 아니고 지지물에 따라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법규 시간에 시설 기준 규격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규격이 우리가 중에 안전율이라는 게 있어. 안전율을 한 단계 올려주고 경간이라는 게 있거든. 경간은 지지물과 지지물의 간격을 경간이라 그래요. 그 경간은 좁혀져. 그리고 전선의 굵기는 더 굵게 해주는 것 보고 보안공사라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 지지물 설치했을 때 기준 규격에 맞게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 기준 규격이 다 다르겠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 지지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이걸 보안공사 실시했을 때는 몇 cm야? 12cm야. 지금 내가 이걸 왜 말을 할까? 이유가 있겠지. 일단 최저 말구의 지름을 물어보면 몇 cm라고? 9cm야. 근데 일반적으로 저압이나 고압, 특고압으로 들어온대. 그냥 도시에 설치한대. 그러면 몇 cm야? 10cm야. 근데 그 상태에서 보안공사를 실시했대. 그럼 몇 cm라고? 12cm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여기 잠깐 봐줘.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억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대지, 지금 이걸 대지라고 하는데요. 이 대지에다가 이렇게 지지물, 지금 목줄을 박았죠? 뭐 지지물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 있겠지만 목줄을 박았죠? 이렇게 땅을 파고 지지물을 박는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건주공사라 그래. 무슨 공사를 한다 여러분들? 건주공사. 알겠죠? 그러면 공주공사 끝나면 지지물을 세워주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변압기 올리고 애자 올리고 전선 올리고 가공전 설치하고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장주공사라 그래.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장주건사. 알겠죠? 건주공사, 장주공사. 그러면 장주공사가 끝나면 이제 그 위에다가 전선을 풀어가지고 전선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있어. 그 작업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선공사라 그래. 무슨 공사를 한다 여러분들? 연선공사. 그럼 연선공사가 끝났죠? 그러면 이 지지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지물이 있겠죠? 그 다른 지지물을 2개 조절을 시켜가지고 시메라라는 장성기가 있어. 그 장성기를 조정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도를 조정해주는 작업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냐면 긴선공사라 그래. 그래서 지지물을 가설하고 세우는 공사가 이렇게 4가지가 있어. 따라합시다. 첫 번째 무슨 공사? 건주공사. 그 다음에 장주. 그 다음에 연선. 그 다음에 긴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뒤죽박죽 나오겠지. 그래서 이 4가지의 순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건주, 장주, 연선, 긴선. 그 중에 여기서 굳이 중요한 걸 꼽으라 한다면 요게 중요해. 뭘 중요하냐면 건주공사라고 있어. 건주공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깊이가 존재하거든. 무슨 깊이가 존재하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깊이가 존재한다 그랬죠? 깊이. 그럼 깊이가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대지가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 지지물이 그냥 대지 위에 딸랑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봐보면 여기가 깊게 박혀 있어. 알겠죠? 그 깊이를 앞으로 우리는 근입 깊이라 그래. 무슨 깊이라 그런다고? 근입 깊이. 지지물이 박혀 있는 깊이를 무슨 깊이라 한다? 근입 깊이라 하는데 그 근입 깊이는 일반적으로 곱하기 몇 분의 몇을 선정하냐? 6분의 1로 선정합니다. 몇 분에 선정한다고? 6분의 1로. 딱 여기까지만 기억해줘. 목준. 알겠죠? 목줄은 딱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잠깐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해볼까? 이 깊이의 곱하기 6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보세요. 만약에 목주의 지지물이 얘가 만약에 10cm래. 그러면 여기 땅에 박혀있는 깊이를 무슨 깊이를 한다 그랬지? 근입 깊이를 한다 그랬죠? 그럼 이 길이에다가 10이죠? 10에다가 곱하기 몇 분의 몇? 6분의 1을 하시면 돼. 그럼 그게 만약에 2m로 가정하자. 그럼 여기 최소 몇 m 이상 박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2m 이상은 박아줘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 근입 깊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거야 여러분들. CP주. 뭐 한다고 여러분들? CP주. 잡시다. CP주는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철근 콘크리트주는 우리가 이렇게 2가지로 쪼개져. 뭐가 있냐면 A종 CP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B종 CP주가 있습니다. 알겠죠? A종 CP주가 있고 B종 CP주가 있는데 이 A종 CP주와 B종 CP주를 딱 보게 되면 일단 이게 중요해. 봐보세요. 길이입니다. 길이. 알겠죠? 이 A종 CP주의 길이는요 최소 몇 m냐면 16m 이하입니다. A종 CP주는 최소 그 길이가 몇 m라고? 16m 이하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설계하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하중이 있다? 설계하중. 이 설계하중이 존재하는데요. 그 설계하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자리 선정하냐 봐보세요. 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4.0
6.8입니다. 설계하중은 6.8 kN 이상일까 이하일까 여러분들? 이상. 따라합시다. 이하. 따라합시다. 뭐라고? 이하. 6.8 kN 이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여기서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설계하중에 대한 의미를 좀 기억해야 돼. 설계하중이 뭐냐? 저번에 그랬죠. 이 지지물을 딱 하나 설계하고 대지에다가 이 지지물을 딱 설계했을 때 이 지지물이 받는 하중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지? 지지물이 받는 고유한 무게 있다 그랬죠. 무게. 무슨 하중? 적재하중.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지물에 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전선 달려있죠? 전선의 무게 뭐라 그래? 전선 자중. 맞아요? 그리고 이 지지물에 뭐 내립니까? 뭐 내려? 뭐 내립니까? 눈 내린다 한다면 눈에 의한 하중, 무슨 하중? 빙설하중. 맞아요? 자, 그리고 바람이 어디서 불지 모르지만 여기서 바람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하중 여러분들? 풍압하중. 지금 우리는 뭐 공부하고 있지? 지지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선을 말고 지지물로만 봐봐야지. 지지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하중 뭐 있어? 적재하중 있죠? 그 다음에 전선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풍압도 있어. 하지만 빙설하중은 봐보세요. 지지물에 눈이 쌓여봤자 얼마나 쌓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빙설하중은 고려하지 않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설계하중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적재하중, 풍압하중, 전선자중의 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설계하중이라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CPG일 때 A종은 길이가 16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이하를 선정하는데 그럼 B종은 뭐냐? 요거야. 아마 교재에 이렇게 적혀있을 것 같은데 A종 이외야. 뭐라고 여러분들? A종 이외라고 적혀있을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 봐보세요. 자, 눈은 칠판 봐. 목소리는 제 귀 들으세요. 귀는 제 목소리 들으세요. 봐보세요. 길이가 15m래. 설계하중이 6.8 kN 이하래. 그러면 B종이야. 다시 봐볼게. 길이가 16m야. 근데 하중이 7 kN 이하래. 그래도 B종이야. 지금 무슨 말이 됐을까? 이 A종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B종이야. 그러면 이것도 맞을까? 길이가 17m고 하중이 7 kN이래. 그래도 B종이야. 즉 뭐야? A종 기준으로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B종, 둘 다 어긋나도 B종이야. 그래서 A종만 잘 외운다고 한다면 B종은 고를 수 있겠지. 그리고 A종과 B종을 우리가 구분한다면 누가 더 단단할까? 그럼 당연히 B종이 더 단단하겠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CPU는 딱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할까? 이 CPU는 요거 말구 있죠?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물어볼 것 같아. 말구는 몇 cm냐? 얘는 14cm인가요? 14cm로 되어 있다. 이상. 말구는 14cm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기까지가 말구에 대한 CPU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우리가 철주라고 있는데요. 이 철주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 강관이라고 그래, 강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강관. 알겠죠? 거의 사용 잘 안 해.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 A종이 있고 뭐가 있다, 여러분들? B종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누가 더 단단하다? 누가 더? B종이 더 단단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셔. 얘는 무난하게. 자, 그러면 딱 느낌 오죠? 일단 이 세 가지의 지지물을 배웠는데 이 지지물에서 시험을 공부할 때 뭐가 있어? 두 개를 더 공부 많이 해야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있어. 읽어줄까요 여러분들? 뭐 있다? 철탑 있어. 자, 일단 이 철탑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학 시간이나 설비 시간에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다 한다면 그나마 지진물에서는 이 철탑이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 철탑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큰 타이틀로. 뭐로 구분이 되어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요거로 구분되어 있어. 형태에 따른 분류야. 뭐가 있다, 여러분들? 형태에 따른 분류. 설비 때도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분류되어 있냐? 여기 보세요.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소에 따른 분류가 있어. 알겠죠?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장소에 따른 분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먼저 생각한다면 형태가 뭐야? 모양인 거죠? 그 모양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요게 있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가 있다고? 사각형. 자, 우리가 사각형 철탑이라 그래. 그럼 이 사각형 철탑이라는 게 뭐냐? 여기 철탑이 존재한다 그랬죠? 철탑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철탑에 뼈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대지에 박혀 있겠죠, 철탑이?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봤을 때 철탑은 다리가 몇 개지? 4개죠? 철탑은 다리가 4개잖아. 그 4개의 모양이 이렇게 정확히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 다리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뭐로 돼 있다, 여러분들? 정사각형으로 구성되는 것 보고 사각형 철탑이야. 그 이유가 있겠지. 왜 이는 사각형 철탑을 했을까? 4개의 몸이 정확히 같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있어. 바람의 하중이 가장 위험하다 그랬죠. 바람이 어디서 때릴지 모르니까 이 바람의 하중을 정확히 몇 분의 몇으로? 4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사각형 철탑을 많이 사용해. 그래서 우리나라 한전 표준 철탑을 기준으로 사각형 철탑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공서적에는 우리가 구형이라고 그래요. 구형 철탑. 근데 한전 내선 규정에는 우리가 방형이라고 적혀 있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얘는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어. 거의 없어. 얘는 뭐로 되어 있다? 직사각 형태. 알겠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구형 방향.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 우두형입니다. 뭐라고 있다, 여러분들? 우두형 철탑. 이 우두형은요, 여기 봐주시면 앞에 이 우가요, 소우자입니다. 실제 그 위에 있는 철탑의 머리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에 삐쭉 튀어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 실제 철탑의 머리 부분이 꼭 서머리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두형이라 하는데요. 요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얘는 여기에 많이 사용돼. 크게 읽어주실래?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산악지대에 많이 사용돼. 그러니까 산속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얘는. 특징이 산악지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우리가 이 우두형은 1회선 전용 철탑이야. 뭐라고, 여러분들? 1회선. 또 이렇게 적어드렸더니 여기 이 1회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있어. 알려드려야지. 봐보세요. 철탑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철탑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애자 달려있죠? 여기도 애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을까? 여기 애자에 R상, S상, T상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 RST를 묶어서 1회선이라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도체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럼 1회선은 도체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3개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3선식 2회선이래. 그럼 도체가 몇 개 있다는 소리야? 6개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1회선을 우리가 RST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는 우두형이야.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면 회전형 철탑이 있어. 뭐가 있다, 여러분들? 회전형 철탑. 자, 이 회전형 철탑의 포인트는 몸체라고 하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잠깐 봐주세요. 여기 이 몸체 부분 있죠. 이 몸체 부분을 자세히 보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보신 적 없죠? 지지물도 잘 안 보는데. 이 철탑 그 중앙 부분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꼭 봐봐. 부탁드릴게. 알겠죠? 고속도로 같은 데 한번 가보면 봐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 요게 명칭이 거시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시 플레이트가 이렇게 비틀어 꽈져 있어. 그 이유가 있어. 얘는 몇 도로 까져 있냐면 45도 정도로 까져 있어. 몇 도라고? 45도. 그리고 얘는 곡선 부분에 가장 많이 사용돼. 어디에 많이 사용돼, 여러분들? 곡선 부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송전선로는 굵기가 굵어가느라 굵죠? 그럼 굵기가 굵고 또 심지어 무겁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굵기가 굵고 무겁대. 그러면 길이도 있죠? 길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가 이렇게 가다가 딱 꺾어야 돼. 바로 꺾을 수 있을까? 엄청 굵은데 전선을 팍 꺾으면 끊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위험이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곡선 부분을 유연하게 꺾으려고 그 곡선 부분에 설치한 철탑을 뭐라 그래? 회전형 철탑. 이 몸체가 45도로 비틀어져 있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문형 철탑이라 그래. 무슨 철탑이란데, 여러분들? 문형 철탑. 얘를 우리가 겐트리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겐트리형 철탑. 그럼 이 문형 철탑에서 사용된 용도가 있어.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 보시는 이 문자가요, 문문자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문문자. 이 문문자가 뭐지?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한문에는 자신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긴 게 문문이잖아. 실제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요거 기억해줘. 얘는 전기, 철도 전용 지지물이야. 뭐라고, 여러분들? 전기, 철도 전용 지지물인데 우리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그 딱 보면은 여기에 기차 이렇게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차 레일 보면 그 레일 옆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쇠 같은 거 쳐져 있지 않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쇠 같은 게 쳐져 있어. 지금 요런 게 지지물인 거죠? 그게 뭐라고 여러분들? 문령철탑이야. 포인트가 어디서 많이 사용돼? 전기철도.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전기기사나 공사기사 실기시험에서는 그림을 주면서 사각형, 구형, 우두형, 회전형, 문형을 우리가 쓰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그리고 각각의 특징도 적으세요 라고 말한 적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적어드린 거야. 근데 필기시험에서는 이 형태에 따른 분류보다는 장소에 따른 분류가 더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자, 얘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직선형이라고 있어. 직선형. 직선형. 우리가 A형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A형이라고도 해. 근데 얘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직선형이 있고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각도형이라는 게 있어. 직선형과 뭐가 있다 여러분들? 각도형. 이렇게 존재해. 알겠죠? 직선형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각도형이 있어. 그러면 이 직선형과 각도형을 같이 공부하시는 게 표현해. 이때 여기 보시면 이 각이 있죠? 각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각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사람들이 경사각을 의미해. 이런 각이 아니야. 경사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무슨 각을 의미하냐. 우리 아까 지지물 심벌 배웠죠? 여기 잠깐 봐주세요. 요거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심벌이? 실표준 한다 그랬죠? 봐보세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C표지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여러분들? 5개 설치되어 있어. 지금 현재 이 C표지는 대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5개가 전선로 방향으로 일정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이 각도는 무슨 각도로 의미하냐. 이렇게 대지 방향으로 수평 각도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지지물이 이런 식으로 꺾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때 이 각은 여기 말하는 이 각을 의미합니다. 이 세타. 알겠죠 여러분들? 그 각도가 기준 자체가 몇 도냐면 3도입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3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해야 돼. 직선형과 각도형인데요. 3도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 각이 예를 들어서 3도 이하다. 그러면 직선형이야. 뭐라고? 3도 이하면 뭐라고? 직선형이라고. 직선형.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수평 각도가 3도를 초과한다. 그럼 무슨 형이다? 각도형이야. 이해됐죠? 봐보세요. 평상시에 수평으로 쓰다가 갑자기 꺾어야 돼. 그럼 각이 생기겠죠? 근데 그 각이 3도 이하래. 그럼 이 부분에 뭘 설치하라고? 직선형을 설치하라고. 근데 3도를 초과했대. 그럼 이 부분에 뭘 설치하라고? 각도형을 설치하래. 이게 이해되셨죠? 근데 하나 더 있어. 이 각도형은요, 또 2가지로 쪼개져. 몇 가지로 쪼개진다, 여러분들? 2가지로. 자, 뭐가 있냐면 경각도형이 있어. 경각도.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각도형 이렇게 있어.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죠? 직선형을 A형이라 한다면 경각도를 우리가 B형이라고 하고 중각도를 우리가 C형이라고 해.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경각도와 중각도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 이렇게 공부하세요. 얘는 완만해. 부드러우니까 완만해. 근데 중은 무겁대. 그러니까 가파르다는 소리야. 뭐가요? 경사각이. 그러면 얘가 더 크겠어? 얘가 더 크겠어? 아래 녀석이 크겠지. 그럼 기준 자체가 아까 몇 도였죠? 3도를 초과하는 게 각도형이었죠? 그 각도가 경각도랑 중각도니까 기준이 경은요 몇 도를? 3도를 초과하고 몇 도까지냐면 20도 이내야. 알겠죠? 근데 중각도는 반드시 몇 도를 초과하는 거? 20도를 초과할 때를 중각도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외워야 돼. 얘는 2가지를 같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기준 자체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직선형과 각도는 기준이 몇이야? 3도야. 그리고 중과 경은 기준이 자체가 몇 도야? 20도. 알겠죠? 20도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덜 헷갈릴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들? 20도 이내 경각도, 20도 초과 뭐야? 중각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하잖아. 그리고 3도 이하 직선형, 3도 초과 각도형.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하겠지.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있냐면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인류형. 인류형.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인류형의 포인트가 뭐냐? 요 말이 적혀있을 거야 아마. 전가섭선. 전가섭선. 맞아요?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 오케이? 그리고 전선로가 끝나는 곳. 이럴 때 가장 많이 써.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잖아.
용어를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첫 번째 뭐 있어? 인류라는 말 기억해야지. 인류. 여기도 인류 있잖아. 또 뭐 있을까? 전 가섭선이라는 말이 있어. 맞죠? 여러분들 인류라는 거 뭐냐면 잡아서 끈다는 소리야. 알겠어? 모든 전선을 잡아서 당긴다는 소리야. 그러면 전 가섭선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잠깐 봐주실래요? 전 가섭선이라는 건요, 우리가 여기 잠깐 봐줘요.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병가라는 게 있어.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가라는 게 있어. 잠깐만 들어보세요. 병가랑 공가라는 게 뭐냐면 한 지지물에다가 이렇게 완철을 세워.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제 손 보세요. 이제 이게 지금 지지물인 거죠? 그럼 초록색이 완철 완금이야. 그럼 완철 완금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 전선이 올라가져 있겠죠? 한 가닥이 올라가져 있으면 1조라 그래. 근데 두 가닥이 올라가져 있으면 2조라 그래. 그럼 세 가닥이면 3조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가닥 올라가지는 거 인적 본 적 있을까? 없죠. 어디에도 두 가닥 아니면 세 가닥이겠지. 그래서 보통 2조와 3조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 완철을요, 동일 지지물에다가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신 길이는 같겠지. 그러면 이렇게 완철 위에다가 전선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도 완철인 거네? 그럼 얘도 이렇게 뭘 쓸 수 있어? 전력선을 쓸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병가라 그래. 위에도 전력선, 아래도 전력선. 뭐라 한다고? 병가. 근데 위에가 전력선인데 이제는 아래를 통신선으로도 깔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공가라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쉽게. 인력이라 그랬죠? 그러면 똑같이 지어지면 이렇게 있어. 알겠죠?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병가 공가인데, 병가인데 위에 전력선 뒤에는 지나가. 근데 통신선은 여기에서 끝나. 이상하잖아. 두 개가 연결됐다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귀찮잖아. 얘도 묶어서 때려야 되고 얘도 묶어서 때려야 되는데 그럼 귀찮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이렇게까지 와서 두 개를 같이 묶는다는 소리야. 이걸 뭐 한다는 소리야? 인류라는 소리야. 같이 한 번에 묶는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또 하나 더. 전 가섭선이 뭐냐? 우리 아까 공가가 위에가 전력선이고 아래가 통신선이라든지 CCTV선 혹은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 전화선, 통신선, CCTV선 이런 말들 쓴다고. 근데 우리는 전기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약전류 전선이라 그래. 즉 전력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을 우리가 약전류 전선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 가섭선은 이 전력선, 오케이? 그리고 약전류 전선을 전체 지지물에 걸려있는 모든 전선을 우리가 그냥 전 가섭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됐든 전부 다 두 개 잡아서 묶어가지고 대지에다 박는다고. 그때 사용된 지지물 뭐라고 여러분들? 인류형이라 그래. 잘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잡아서 끈다는 의미야. 잡아서 묶는다는 의미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내장형이 있어. 내장형. 자, 이 내장형 전기가 뭐냐? 요거야. 지지물에 자, 양쪽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 양쪽에 뭐냐면 경관입니다. 양쪽에 경관. 이 양쪽에 경관에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게 내장형입니다. 지지물의 양쪽에 뭐가? 경관. 요 말을 기억해야지. 그럼 여기 잠깐 봐주세요. 우리가 이 경관은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 이 경관은 표준 경관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전에 경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봐보세요. 얘 지지물인가요? 얘 지지물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지물과의 간격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랬나 이제? 경관이라 그래. 그리고 경관을 표시할 때는 약호를 S로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경관도 표준 경관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경관의 거리가 달라지겠죠. 그때 거리가 이렇게 있어. A종, 그 다음에 목주, 알겠죠?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탑. 이렇게 표준 경관이 지정이 되어 있어. 지금 지지물 4개가 다 들어있죠? A종이 뭐겠어? 철주 A종, CP주 A종. 목주 있죠? 철주 B종, CP주 B종. 여기 뭐 있어요? 철탑. 그럼 4개 다 들어있는 거네? 그러면 보통 A종이나 목주로 설치되어 있을 때 일반적인 경관은 얘는 150m 이내입니다. 150m 이내. 그리고 B종은 몇 m냐면 250m 이내야. 알겠죠? 철탑은 600m 이내야. 알겠죠?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여기 철탑이라 생각해보세요. 철탑이라고. 얘도 철탑이야. 근데 이 철탑과 철탑 이 중앙 부분에 강이 하나 흘러. 근데 강의 폭이 700m래. 표준 경관으로 돼? 안 돼? 안 되죠. 경관 차이가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중앙에다 지점을 하나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때 사용되는 게 뭐라고 여러분들? 내장형 철탑.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있어. 자, 보강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 여러분들? 보강형. 자, 말 그대로 얘는 보강을 시켜준대. 뭘 보강을 시켜주겠어? 여기 잠깐 봐주세요. 지금 내가 이 CPU를 몇 개 세웠어? 5개 세웠어. 전설로를. 같은 날에 같은 일자에 세웠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기계적 강도나 내구성 면을 본다면 이 5가지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광산구에 비가 내려. 남구엔 비가 안 내리죠. 그럼 광산구에 철탑이 2개가 있다 가정하고 남구 쪽에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얘는 비가 흠뻑 젖겠죠. 얘는 비가 안 젖어. 그럼 당연히 내구성 누가 더 좋아? 비가 안 젖는 쪽이 더 좋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봐봐. 나중에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 5가지 CPU 중에 내구성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100%래. 얘가 90%래. 얘가 30%래. 20%래. 10%래. 뭘 갈아야겠어? 10% 갈아야지. 그때 사용된 철탑 뭐라고? 보강형 철탑이야. 근데 이 보강형 철탑은 항상 어디에만? 직선 부분이야. 어디에 사용돼 여러분들? 직선 부분. 밑줄 그거죠. 그래서 항상 보강형 철탑은 직선 부분 기준으로만 사용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보강형 철탑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지물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철탑이야. 그 다음에 뭐 있다? 철주. 그 다음에 목주, 철근, 콘크리트인데 누가 봐도 지지물 파트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뭐야? 철탑이야. 철탑이 제일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뭐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상하게 목주가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야? 철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목주. 첫 번째 철탑. 그 다음에 목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순이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해. 그리고 보편적으로 철주는 잘 나오지가 않아. 알겠죠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릴게. 철탑은 설비랑 전력공학 시간이 많이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있죠? 얘는 설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죠? 지지물을 시공하는 순서도 왠지 이번에 나올 것 같아. 알겠죠? 건주, 장주, 연선, 딘선까지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때 그 박혀있는 깊이를 무슨 깊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입 깊이라고 칭하고 그 근입 깊이를 구할 때는 그 길이에다가 여기 깊이가 아니죠. 길이죠? 죄송합니다. 깊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길이입니다. 길이에다가 뭐라고 여러분들? 곱하기 6분의 1. 그 길이가 뭐겠어? 지지물의 길이를 의미하겠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지물 파트야. 그럼 오늘 공부를 했잖아. 그럼 오늘까지 배웠던 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냐?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문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거. 제가 아까 그랬죠. 아침에 복습해 드렸지만 전선의 구비 조건을 보시면 U비도 기계값 내신이었죠. U는 유연성이 커야 되고 B는 비중이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1번 봐보세요. 비중 밀도는 크다. 맞아 틀려. 틀리잖아. 비중은 어쩐다고? 적을 것.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 정답 되겠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 19에서 1.8mm의 경동선의 바깥지름 물어본 거네. 이미 했다. 아까 첫 번째 시간 했나요? 경동선의 바깥지름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구만. 19에서 1.8mm인가? 요거잖아요. 생각해보자. 19에서 몇 시라고 했지? 1.8mm짜리인데 무슨 선이라고? 경동선의 바깥지름이래. 바깥지름이니까 지름은 어떻게 표시한다 했죠? D고 단위가 뭐라 그랬죠? 미리라 배웠잖아. 그럼 이 D 구하는 공식 있다 그랬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우리가 1 플러스 2 n에 곱하기 D였잖아요. 기억나? 이 공식 n은 내가 뭐라 그랬죠? 층수라 그랬죠? 근데 구할 수 있잖아. 여기 19가닥이래요. 그럼 19가닥이 뭐라 그랬지? 아까 1층은 중심 소선 한 가닥을 포함한 가닥수라 그랬죠? 몇 가닥? 7가닥. 그죠? 그럼 2층은 6의 배수니까 12가닥이 늘어난 거죠? 그럼 7에다가 12를 더하면 19가닥. 그러니까 19가닥은 몇 층이라는 소리야? 2층이라는 소리네. 그럼 이 n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여러분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아요? 그리고 D는 연선 기준이 아닌 하나의 가닥인 단선 기준으로 지름인 거죠? 근데 그 지름이 몇이라 줬네요? 1.8mm라 줬네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1.8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내일 계산기 갖고 와. 목요일까지. 알겠죠? 목요일까지 계산기 가져와. 되게 편안해 보여. 나만 억울한 것 같아. 되게 편안해 보여. 계산기를 여러분들도 가져오셔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 시간에는 나이에 불문 없이 다 제가 가르치면 다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공부 잘하니까 전기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격시켜 드린다고. 그럼 저희 따라와서 열심히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도와드릴게. 갖고 와 계산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왜 계산기가 중요하냐면 실기 볼 때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안 들게 보잖아? 그럼 손도 안 움직여. 손도 움직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참고로 계산기도 안 들기도 어려워. 분명히 다 질문한 날이 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꼭 사고 와 계산기.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잖아요. 1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1.8을 대입하게 되면 9가 나온답니다. 알겠죠? 자 3번입니다. 이미 했죠? 해안지방에 사용되는 나선의 가장 적당한 것. 제가 분명히 그랬죠. UV도 기계값 낼까 했을 때 그 내가 뭐라 그랬지? 내구성. 내직성이라 그랬나? 근데 그 내구성, 내직성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나전선이다 보니 우리가 염분이나 해안가 지방에서는 부식이 빨리 된다 그랬죠. 그걸 감안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라고? 동선이라 그랬잖아. 근데 또 배웠죠. 동선은 또 뭘로 쪼개진다고? 경동선과 연동선으로 쪼개진다. 연동선은 우리가 옥내용, 경동선은 옥외용이고 고유저항일 때 연동선은 58분의 1, 경동선은 55분의 1.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하나만 더. 고유저항의 단위가 뭐라 그랬지? 옴, 미리, 스퀘어, 퍼, 메타.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이게 공부잖아.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2번의 정답, 3번의 정답 몇 번 된다? 1번 되겠죠. 그리고 4번 봐보세요. 4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ACSR은 동일 길이에서 동일한 전기저항을 갖는 경동선에 비해 어떠한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 ACSR은 우리가 보통 합동연선이란다 그랬죠. 안에는 철, 밖에는 알루미늄을 쓴다 그랬어. 근데 우리가 철은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지? 표피 효과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표피 효과는 전류 밀도가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차 밀집해진 현상을 표피 효과라 그러고, 그 표피 효과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전선의 굵기가 굵거나 주파수가 높거나 전압이 높거나 투자율이 높으면 표피 효과도 커진다 그랬어. 근데 그게 반면에 우리가 겉에는 알루미늄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구리를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 왜 그런다 그랬지? 비중 밀도가 구리보다는 더 높으니까. 그 높다는 게 무게가 더 가볍고 직경이 커진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일단 찍더라도 가벼운 거 찍어야지.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일단 답은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이니까 직경은 커진다니까 지름은 커지고 중량은 커져요 줄어들어요? 적어지겠지. 2번이야. 요게 전기기사 실기야. 이렇게 물어봐. ACSR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뭘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전선 중량은 적고 지름이 커진다. 이게 좋은 거잖아. 맞죠? 이렇게 쓰시면 돼. 알겠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이에요. 전선의 전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이래. 무슨 효과? 반대로 바뀌었어. 잘못 적었어. 커지는 현상이야.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표피 효과야. 알겠죠? 표피 효과. 그러면 제가 시간 1분 정도 드려볼게. 표피 효과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해설 적혀있죠? 한 번만 읽어보자, 해설. 그렇죠. 집중되어 흐르는 현상으로 직경이 클수록 주파수가 클수록 이러한 이유로 층할 수 현상이 ACSR, 중공전선, 동복간선 등이 있다. 다 설명드렸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 전선들을 또 왜 쓴다고? 뭐가 방지되니까? 코로나까지 방지되니까. 옆에다 적어줘. 코로나 방지도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게. 코로나 방지도 방지가 된다. 꼭 알아두시고. 6번입니다. 요거 틀리면 인간도 아니야. 자, 갑시다. 전선의 단위 길이 내에서 연간에 손실되는 전력량에 대한 전기 요금과 그 단위 길이의 전선값 등의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통해 전선의 단면적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굵기를 선정하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켈빈 법칙이란다. 그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 가장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결정하는 법칙. 무슨 법칙이다? 스틸 법칙이다. 그럼 여기 보기에 여러분들 스틸 법칙 있죠?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외우는 김에 공식도 미리 한번 적어보자. 내가 아까 공식 적어드렸죠? 한 번만 적어봅시다. 공식 기억해서. 어떻게 구했지, 공식? KV가 전압이죠? KV는 어떻게 구한다고? 5.5 곱하기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다시 스틸 법칙은 5.5 곱하기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보는 게 낫잖아. 나는 그만 봐도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계속 그런 걸 보면 눈에 많이 익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7번을 보시면 전선로의 지지물 중에서 밑줄 그어줘. 요게 포인트인 거죠.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크대. 여기 봐보세요. 철탑의 종류 중 보면서 양쪽에 경관의 차가 큰 곳은 무슨 형 철탑이다? 내장형 철탑인 거죠. 그래서 답을 뭘 찍으시면 여러분들? 내장형 철탑을 찍으시면 정답 되겠네. 만약에 문제에서 전가섭선을 인류하거나 전선로가 끝나는 곳에 사용되는 철탑은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인류형 철탑. 정답을 찍으시면 돼. 그래서 이 사용 장소에 따른 철탑 중에서는 인류형과 내장형이 그나마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개가 그나마 제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를 좀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그래도 풀만 하잖아요. 아직 시작이라 그래. 알겠죠, 여러분들? 아직 시작이라 풀만한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오전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